80년대 연구지는 네 번째, 아까 계속 보셨지만 네 번째 세미나 주제로 사건과 미술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회는 저희가 이제 뭐 다루는 거 다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한국화, 또 80년대 뭐 민중미술, 여성미술, 포스트 모더니즘의 유입,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사건과 미술에서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볼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앞에 소개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민중미술에서 20대 힘전 사건, 그리고 여성주의 탄생, 이 두 가지를 좀 토론에 붙여보고 싶어서 그때 당시 활동했고 또 참여했고 또 주도하셨던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본명은 양원모 씨고요. 당시 미술평론가 나원식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미술동인 두렁에서 활동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관장으로 계신 양원모 관장님, 먼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선영 선생님께서 그 발표할 때 말씀하셨듯이 1985년 10월에 10월 모임이라고 하는 현대미술사에서는 최초의 여성주의 미술 그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김진숙, 윤성남 선생님 세 분이 이렇게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85년 10월에 그 민미협이 창설되고 난 뒤에는 민미협 여성미술 분과를 주도적으로 주창하셔서 만드셨고요. 그 여성미술 분과가 또 여성미술 연구회로, 그리고 여성미술 연구회를 통해서 여성과의 현실전 기획을 또 주도하셨고요. 또 아까 보셨던 그림패 둥지라고 있습니다. 둥지. 그리고 민미협 공동대표로 유영주 선생님과 그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작가이십니다.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인순 선생님 모셨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좀 토론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질문지를 저희가 연구자들이 좀 만들어서 초대하신 두 분 선생님께 먼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박영택 선생님 질문지가 있고 또 제가 작성한 질문지가 있고 또 이선영 선생님께서는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그냥 전체적으로 보시고 아마 별도로 오늘 질문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아직 좀 젊은 세대들은 김은순 선생님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0년 들어오면서 민미협 공동의장도 하셨지만 이 여성주의가 민미협 내부에서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증인이시고 그때 어떻게 해서 그 연구회가 탄생됐고 그때 그 활동이 좀 어떤 것이었는지 기본적으로 좀 젊은 세대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미협에서 여성주의 국가가 이제 나왔던 어떤 과정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했던 공부, 그게 어떻게 전시로 이루어졌나 하는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그 얘기를. 네, 선생님 그 이야기가 질문이 지금 한 서너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10월 모임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제 민미협에 참여하게 됐는지 이 정도만 먼저 사전에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그 10월 모임을 전시를 하게 된 거는 그 당시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여성들이 아기를 낳고 결혼하고 또 활동한 어느 정도 아이를 기를 동안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뭔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여성들 셋이 모이게 됐고 그 모여서 뭔가 우리가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의기투합이 되면서 그림을 다시 발표를 하게 됐죠. 취미로는 각자 그리고 있었지만 화단에 정식으로 발표를 하게 된 건 그런 동기를 통해서 뭔가 하게 됐고 민미협은 민미협은 그 당시에 아마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저희가 정식 프로로 화가 작업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소식도 듣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셋이 전시를 할 때 민미협 작가들이 대거
참여를 관람을 했었고 또 민미협이 창립된다는 이야기를 그 과정에 한번 와보라고 이끄는 바람에 우연히 갔다가 민미협에 참여를 하게 됐죠. 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86년 반에서 하나로 전시에 많이 오셨다는 거죠, 선생님? 아니요. 85년도에 오셨나요? 85년 전시에 굉장히 85년 첫 전시. 네, 첫 전시가 아니라 저희가 그게 85년 여성전은 두 번째 전시였는데 첫 전시는 드로잉전을 했었고 네네. 그 전시를 통해서 서문을 김윤수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저희들의 어떤 그 중년 여성들의 열기 무지무지하게 작품들을 크게 했었어요. 한 벽을 거의 다 찰 정도의 작품을 한 사람당 10점, 20점 이렇게 해가지고 관훈미술관 한 전층을 빌려서 전시를 하고 그랬었는데 김윤수 선생님이 그 글을 쓰시면서 아마 그 민미협 현발에 가담하셨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작가들이 굉장히 구경을 많이 왔다가 어떻게 그 민미협이라는 단체가 생기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토론회에 우이동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토론회에 한번 참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연찮게 그냥 갔는데 여성 미술이 뭔지 남성 작가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냥 여성 작가들이니까 같이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정도로 생각합니다. 선생님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45살이고 아마 46이고 윤성남 씨는 저보다 2살 위고 김진숙 씨는 저보다 또 4살 아래고 그래서 셋이 40대 초반서부터 뭐 후반까지 이렇게 된 여성들이었습니다. 네, 뭐 선생님께 먼저 질문이 시작이 됐으니까 몇 가지 좀 더 질문하고 라운지 선생님께 질문을 던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당시 80년대 미술운동에는 현실과 바른 멤버들이 30대였고 다른 소집단들이 20대였기 때문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중후반까지의 이 그 여성 그룹을 조직해서 미술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제 시작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선생님 그 박영택 선생님 질문하고 저 질문에 한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통합 질문 하나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그 여성 작가들 뭐 있었잖아요. 선생님 뭐 시월 모임 하셨지만 다른 여성 작가들도 많이 전시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당시 신문을 보면 뭐 규수 작가, 규방 작가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됐는데 당시 여성 작가들은 어떤 작업들이 주로 작업이 되고 있었던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그때 상황을 뭐 미술판을 저희가 봤다거나 미술판이 이러니까 우리가 뭐 해보자 이런 생각은 없었고요. 그동안 그 아이를 낳고 가정에서 어느 정도 저희 시대는 굉장히 전후에 힘들게 살던 세대였었어요. 그래서 뭐 여성들이 이렇게 따로 활동을 할 수 있다거나 이거보다는 일단 가정을 안정시키고 아이도 기르고 또 한 다음에 그래도 가슴속에 그게 남으니까 뭔가 그림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기가 힘들었는데 저는 제 개인은 그때 그 실천문학이라는 문학 잡지가 문인들의 그거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왜 문인들은 이렇게 한국 역사에 대해서 근대사나 현실에 대해서 작품들을 쓰고 있는데 그림에서는 왜 이런 작품이 안 나올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려야지만 하면서 취미로 그림을 시작한 그림이 저의 가족사였습니다. 그 가족사에서 시작한 그림이 나중에 여성들 세 작가가 모이면서 여성으로서의 그 뭐랄까 그동안 쌓였던 참아왔던 그런 하여튼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모두 뭔가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살았고 참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걸 작업으로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던 거죠. 그 민미협이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셔서 여성미술 분과를 주장하셨잖아요, 선생님. 네. 예. 근데 그냥 작가여도 되잖아요. 그냥 그 미협 작가, 그러니까 민미협 작가들로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여성미술 분과라고 하는 파트를 주장하시고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어떤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박영태 선생님이나 제가 이렇게 질문 중에 이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여성미술 분과라고 하는 별도의 분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주장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선생님?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반에서 하나로전을 40대 여성들이 이제 그 가슴에 그동안 쌓였던 여성으로서의 억눌렸던 분노라든가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 자기의 욕망을 억제해야 했던 또는 또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동안 참아왔던 이런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해서 반에서 하나로 전이라는 것을 민미협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저희가 셋이서 그러면 이제 전시를 한번 해보자 그런 욕망을 가지고 전시를 팜프렛을 만들고 이걸 각 신문사에 돌리기도 하고 이랬더니 그 당시 아마 신문에서들 아마 그 기사 쓸 게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여성 문제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인사동에 줄을 이어서 관람객들이 모였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그 관람객 중에서 어떤 그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분이신데 그 대학 아마 강사로 나가셨던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성함은 잊어먹었는데 그분이 와셔서 보고 작가들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들을 만났는데 이 아주 신문이나 뭐에 소란스러워서 내가 와봤는데 이것이 여성 문제냐? 여성들이 지금 각 노동 현장에서 공순위로 일하면서 남성의 3분의 1밖에 월급을 못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성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들 오빠나 남동생을 학교 교육비를 대야 하는 이런 현실이 있고 이랬을 때 그리고 지금 여성 농민들이 소를 몰고 나와서 그 쌀값 파동에 대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여성들의 넋두리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신문에서 떠들어대는 게 이것이 화가들이 할 일이냐고 아주 항의를 제대로 했어요. 물론 그때 우리 세 작가가 윤성남, 김진숙, 저 이렇게 세 사람이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굉장히 그 가슴에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이것밖에 산 게 없었구나. 뭔가를 공부를 좀 더 하고 더 넓게 봐야 되겠다. 여성 문제는 과연 이런 문화적인 문제, 여성으로서의 허가. 그동안 제가 유아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을 나온 여자들의 그 넋두리 이것만 가지고 뭐 월급쟁이 부인이라고 어렵게 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넋두리만 가지고 여성 문제를 얘기한다는 게 한계가 있는 거구나. 거기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면서 그때 여성단체 연합이라는 단체가 뜨기 시작하고 또 선고문 사건이 일어나고 부천서에서 선고문 사건이 나고 이러면서 저 개인에게는 굉장히 하나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된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저 옆에 계신 박영태 선생님께서 그냥 김 선생님 계속하고 끝내고 김다은식 선생님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을 더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네. 지금 말씀에 이어서 맥을 이어서 선생님 그래서 여성미술 분과를 주장하시고 여성미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 여성미술이라는 거는 그렇게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고 우리 미술인들이 무슨
입장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발언을 할 것인가, 또 우리 작업이 어떻게 여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때는 그 미술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그 주제들을 고민하고 혹시 뭐 그 내부에서 토론이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반에서 하나로 전시가 여성들의 그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비판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 후에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특히 여성과의 현실적으로 또 기획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주제 토론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그때 이제 저희가 전시를 하고 나서 두렁에 있던 여성 정정협 터그룹이 있었는데 그 터그룹이 여성들의 입장을 상당히 대변을 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고자 했었는데, 마침 저희가 이제 그런 전시를 하면서 같이 만나게 되고 뭔가를 하자는데 합의를 하게 돼서, 근데 그때 마침 민미협이 조직화되고 하게 되면서 저희가 여성 미술 분과라는 걸로 들어가게 됐죠. 근데 여성 미술 분과가 그런 여성의 처한 현실을 개혁해 가고자 하는 뜻을 가진 미술을 하자 하는 암묵적인 이런 걸 가지고 여성학에 많이 계신 그 강사 선생님들이라든가 또 그때 이효재 선생님이라든가 이분들을 또 모셔다가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전시회 때 모셔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화가들이 뭘 알아요?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사회학 하시는 여성 그때 여성학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던 때였기 때문에 모셔다 같이 또 듣기도 하고, 또 여성 문학을 하시는 분들, 또 여성 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또 초대해다가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 글이나 선생님 인터뷰를 하다 보면 여성 해방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성 미술의 매우 중요한 개념은 여성 해방에 있다. 이때 여성 해방은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 건가요? 여성 해방을 뭐 크게는 이제 남녀가 정말 평등하게 즐겁게 잘 사는 사회, 이것이 여성 해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라거나 뭐 이런 것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이 그때는 너무 급박한 때였고 그 여성들이 특히 그 임금이 여성이 남성의 3분의 1밖에 안 받고, 여성이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에서 임금을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은 아마 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못 느꼈을 텐데, 그때로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여성 문제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어떤 그 평등, 이것이 서구에서는 이제 이미 문화적인 평등 쪽으로 여성 운동이 가고 있을 때인데, 한국의 현실은 너무 임금이 여성들이 그 뭐랄까 저임금을 이용해서 그 뭐랄까 어디죠, 남쪽의 그 단지, 공업단지, 그 마산 창원 공업단지에 그 여성들의 저임금을 위해서 미국 그 사업체들이 그 뭐랄까 공장을 다 한국에다가 저임금을 이용해서 공장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은 다 거기서 임금 노동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 자살을 해서 떨어져 죽은 저도 이제 그 그림도 그리고 그랬지만, 떨어져 자살을 한다가 너무 임금이 싸고, 거기서 나오는 임금조차도 노동자들이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다들 힘들게 사는 가족들에게도 보내고, 자기들은 그냥
그때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노동에서 근무하는데 도망갈까봐 바깥에서 문을 잠그는 바람에 저 그린일이라는 제 작품이 사실은 그게 제일 첫 작품인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는 그걸 울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운동이 현재 여성운동의 차원으로 가기 이전에 한국의 여성들의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었고 그리고 당연히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는 하나의 도덕적 관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작가로서 그냥 그걸 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이제 80년대에 이제 그런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이제 페미니즘 해가지고 이제 막 나왔는데, 80년대 그 여성주의에서는 그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 여성주의라는 말을 좀 많이 고수하는 정도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80년대와 90년대 어떤 여성들의 어떤 차이 같은 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하겠죠. 왜냐하면 여성과 현실전에서는 우리가 현실이란 말을 여성 붙인 이유가 그 한국의 현실을 말하는 거지 그 전 세계적인 여성의 현실을 말한 건 아니었고요. 일단 한국에 있는 여성들이 남성과 평등해져야 된다. 그것은 여성이 남성과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가치, 여성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정받을 때 그때만이 평등해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기본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여성과 현실전에서도 그 현실이라는 말을 앞세운 거는 세계적인 여성의 현실이라기보다는 우리 남한 민족의 현실을 그때 작가들에게 모두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임산 선생님 질문을 좀 추가로 더 해주시죠. 궁금했던 거는 질문 안에 있어서 따로 드릴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말씀하셨듯이 지금이야 뭐 페미니즘, 여성주의 이런 식의 그 개념으로 여성의 미술적 실천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활동하셨던 시절에는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외국의 페미니즘 이론을 이렇게 학습하거나 이거를 이렇게 이름들과 공유하거나 이런 그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선생님과 함께 활동하신 분들과 페미니즘 학습 같은 걸 하셨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그 여성과 현실전 하기 이전에 반에서 하나로전을 할 때 저희들이 그 이화대학의 이효재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주로 여성주의에서 아마 굉장히 선배적인 그런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을 한번 찾아뵙었었고 그 선생님이 과 또 그 당시에 또 하나의 문화라는 그룹도 있었고 또 하여튼 여성학을 하시는 분들이 속속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시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게 그림을 출발하는 반면에 좀 그런 거를 좀 그냥 화가의 꿈만 가진 게 아니라 여성으로서 가졌던 분노가 너무 가정 살림을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 중산층 그때 곧잘 사는 집 여자들이었는데 자기들이 작업을 못했다는 이런 분노가 너무 가득 찼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그 또 하나의 문화도 있었고 뭐 여성 문학 모임도 있었고 뭐 또 다른 모임도 있었는데 그런 모임들과 같이 이렇게 세미나 비슷한 거를 좀 와서 얘기도 좀 듣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 김진숙, 김윤순, 윤석남 세 분이 이제 거의 같은 입장 보면은요. 네. 미술을 전공하신 분도 네. 있고 그렇지 않으신 네. 분도 있고 또 미술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주류 화단에서 활동하는 네. 것이 아니었었고 네.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쨌든 지금 그림에 대한 욕망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거 뒤늦게 취업을 했다고 하고 그와 동시에 어쨌든 나름의 뭐 육아든 가정이든 어떤 당시에 뭐 보편적인 남성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압됐었던 것들을 분출시키고자 하는 것도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는 아까 1980년대 시천문학이 나왔을 때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의 어쨌든 의식화적인 그런 책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습득하면서 이와 것들이 다 같이 공유돼서 세 분이 같이 등장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공유성들이 있어서 세 분이 만나서 결합됐다는 느낌이 들고 여기에는 어떤 그 아까 말했던 그 울분이라는 그 한이라고 말해볼 수 있다면 이 한이 이제 있었었다. 근데 그 한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또 뭐 아주 보편적일 수도 있는 거죠. 한국 그 여성 작가들 청경자 선생님 작품도 뭐 정한이라든가 한이라는 것이 꾸준히 나왔으니까 그 80년대 쌤이 초기 시작할 때 그 한이라고 하는 그 나름의 개인적인 그 표출하는 시도에서 나왔던 작업들이 이후에 좀 더 확장되면서 사회적인 의식이라든가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맞물려 가지고 나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그것들을 표출했었던 방법론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이제 미술이 완전히 전공하지는 않았거나 충분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마추어적인 시각들은 분명히 노정돼 있었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 당시 작업도 그렇고 물론 이거는 뭐 어떻게 아마추어다 프로라 이런 구분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이라든가 울분을 표출하고는 싶지만 그것들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들은 과연 있었는가라고 하는데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들 듣고 싶습니다. 그 선생님이 지금 지적을 아주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모였을 때 한이라는 거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예술 작업인데 이걸 그동안 억누르고 40까지 지나왔던 이런 것이 한으로 맺혔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무슨 이것이 어디서 뭐 지금 유행이 뭐가 어디 넘어와서 뭐가 어떻게 미술 사조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어떤 시점에서 뭘 할 것인가 이런 걸 하기 이전에 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가슴속에 뭉쳤던 응어리가 우선 터져 나오는 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작업실에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작업실을 방문을 하면서 그 세 사람이 비판을 하고 이런 건 했지만 이것이 미술 사조에서 우리 이것이 뭐 맞느냐 틀리느냐 뭐 이런 거를 생각하거나 이런 건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이 그냥 본물처럼 40년 동안 쌓여왔던 그것이 본물처럼 그냥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대로 그려봤는데 그것이 그냥 추상으로 그리면 그것이 표현이 안 되니까 형상으로 저절로 그리게 됐고 그 세 사람 중에 김진숙 씨라고 그 친구는 홍대에서 계속 불란서 유학까지 그때 막 갔다 올 때인데 불란서 유학에서 도 추상을 했던 친구예요. 근데 셋이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것은 구상으로 자기 이야기를 다 쏟아놓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때 저희들의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질문을 시간이 좀 되면 나중에 추가 질문을 더 하도록 하고요. 라운식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몰아서 하지 않고 각자 또 질문을 정리해 오셨으니까 박영택 선생님께서 먼저 질문 하나를 그럴까요? 예. 네, 먼저 너무 세부적인 질문을 던지기 전에 라완식 선생님은 사실 제가 알기에는 미술을 전공하시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요. 궁금해서 스님이 어떻게 그래도 80년대 미술 현장에 뛰어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논쟁 또 평론가 또 기록자로 활동하셨는지 그 계기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스님하고 최호 스님이 대표적인 민중미술가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활동하셨는데 어떻게 그 미술판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게 됐는지 또 어떤 관심에서 민중미술에 결부돼서 그런 이론적인 일을 해왔었는지 그리고 80년대 미술을 왜 본인이 그런 옆에서 계속 지켜보거나 또는 당사자가 돼서 그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지금 일정한 민중미술이 1995년도를 기점으로 지난 이후에는 선생님이 사실은 다른 일이랄까요? 물론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시긴 하지만 그와는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후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대학에서는 그 저기 그 전공을 했던 분들이 그 사범대에서 저기 영어 교육학을 공부했댔어요. 그러니까 아마 80년 5월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돼 있었을 테였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왔을 때 이제 김봉준 선배님이 애옥의 소극장에서 이제 미술동인 두렁이라는 두렁에서 이제 창립전을 이제 준비하고 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두렁의 기관지가 있었어요. 동인지가. 그러니까 산그림 그 다음에 나온 게 산미술인데 산미술을 편집할 때 좀 도와줄 수 없느냐.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이제 두렁하고 관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전사로 가게 되면은 저는 대학 다닐 때 학교 공부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저기 그 당시에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민속미술 연구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탈춤반인데요. 탈춤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풍물과 탈춤과 이런 것에 이제 취해 있었댔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각 대학에서 진행되고는 연합 탈춤반 활동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탈춤 쪽에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만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탈춤 쪽이 제일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담시를 쓰셨던 이제 김지아 한재 선배님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3.1운동 100주년 때 큰줄 남줄 댕기기 총감독을 했던 뭐 최유한 선배님, 이런 분들이 이제 그쪽에 그 저기 이제 위에 이제 선배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각 대학의 탈춤반이 막 붐같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뭐 저기 활주로 이런 데서 보면 탈춤을 추자 이런 이제 대중가요가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을 했는데 저희들 스스로를 이끌기를 눈손말 제임패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운소의 마을 아래에 있는 제임패, 그 와우산 아래에 있는 이제 제임패라 그래서 그걸 했고, 근데 이제 탈춤반이 사실은 마이너 대학에 있어서는 학생 운동의 이제 그 거의 본산이 되는 이제 동아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말리셨죠. 근데 이제 당시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은 뭐 요새 그 뭐 힙합 열기 이렇게 들듯이 또 뭐 방탄소년단 열기 이렇게 들듯이 탈춤은 거의 뭐 젊은 세대들의 그 문화, 청년 문화의 상징이었고 붐이었고 그랬죠. 근데 그때 활동했던 많은 분들이, 저하고 활동 많은 분들이 미대생들이었댔어요. 그러니까 김봉준, 이기영, 뭐 김준호, 그 다음에 이제 연극반이 이제 장진영, 이기연, 뭐 이름 김우선. 그래서 홍익대학교에서 탈춤반과 연극반을 했던 분들이 선배들이나 또는 동료들이, 여성 동료들이 미술동인을 만들었다는데 그게 두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렁에서 이제 제가 군대에서 이제 나왔을 때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글을 쓰거나 편집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미술평가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것에 필요한 일들을 서로 이제 울력하는 입장이었는데, 김본종 선배님이 당시에 무쿠지 문화운동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김봉준 선배님이 더불어 함께 나누어 누리는 미술, 함께 나누어 누리는 미술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초고를 김봉준 선생님이 잡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거를 거기에 이제 첨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그걸 발표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민중미술 뭐 이런 거 만들 때 보면 이제 소위 그 창작 방법론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것을 어떻게 확산시키는지 확산 방법론 이런 것에서 이제 공동벽화는 어떻게 하고 뭐 하여튼 만화는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지필이가 돼서 그런 것들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두롱의 한 창립 멤버로 함께하게 됩니다. 연도가 조금씩 빠져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82년에 미술동인 두롱이 결성이 됐고요. 애옥의 소극장에서 창립 여행전이 펼쳐진 건 83년이고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창립전을 한 거는 84년입니다. 그러니까 란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산미술로 보면 84년 창립전 때 이제 그 두렁의 회원으로 참여하셨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누어 누리는 미술을 이제 공동 집필하면서 미술 평론가로 본격적으로 데뷔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그 박인태 선생님께서 너무 총괄적인 질문을 하셔서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데 이선현 선생님, 네. 선생님이 워낙 그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술세계 연재에 그 민중미술을 쫙 기록하신 어떤 그 연재 굉장히 좀 재밌게 봤었는데 그때 그래서 여성주의 미술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선생님이 또 지금 두렁에 또 이렇게 멤버시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민중미술의 그 대표적인 그룹이 현실과 발언하고 이제 두렁으로 좀 대체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 좀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뭐 그 현실과 발언이 훨씬 더 좀 이렇게 모던하고 좀 현대성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더 그쪽에서 더 많이 활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두렁에서 여성 작가들이 훨씬 더 많이 활약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도 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서 자세히 그거를 서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떻게 보면 그 현대적인 것보다 약간 그 전통적인 것에 좀 더 방점을 찍었던 두렁이었는데 왜 거기서 더 여성 작가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을까요? 두롱은 창립될 때부터 익명으로 활동하겠다는 선언이 이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과 기명으로 활동하는 것들을 병진하는 이제 전술을 쓰죠. 근데 두롱 안에는 사실은 6대 4로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뒤로 갈수록 여성의 숫자가 더 많아졌고요. 두롱 멤버들은 오픈된 멤버와 가라앉은 멤버까지 따지면 30명 정도 이런 이제 멤버들이 이제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있었는데 두렁이 미술운동에 들어왔을 경우에 일반 미술계에서는 좀 뜬금없는 멤버들의 출연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술계의 맥락 속에서 등장했다기보다는 전공이 미대생들이 많이 있었지만 맥락 전체가 그 민족문화 부흥운동 더 나아가면 이제 민중문화 부흥운동 선상에서 진행됐던 연행예술 계열 관련해서 이제 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연행예술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남성들 숫자보다도 여성들 숫자가 훨씬 많아요. 특히 여대가 많았기 때문에 여대는 전면적으로 다 여성들 중심으로 이제 구성돼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펼치는 방법도 두렁은 처음부터 거의 뭐 스트리트 아트 씬에서 활동한 그룹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대 계열이기 때문에 광대 계열에서는 제일 스트리트 아트의 원형이 되는 인물을 누구를 보고 있냐면 원효로 보고 있습니다. 무예라는 악기를 만들고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민초들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보살행을 하면서 무예가 무예물을 부르고 이랬던 분이기 때문에 스트리트 아트 신이었고, 기본적으로 탈춤의 마당 자체가 무대에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고 거리와 광장과 동네와 이런 데서 이제 횃불 돌려놓고 이제 판을 펼치는 형태였고, 그다음에 종합예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는 깃발 그림부터 시작해서 국 그림부터 시작해서 탈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복색까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부 시각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배역에서도 여성 배역들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여성 멤버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는 이제 이런 이제 조건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탈패들의 그 분위기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리드하는 멤버들이 여성들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일례로 연합탈춤반 같은 거를 만들어졌을 때 보면 거기도 이제 주무 제도가 있는데 주무에서도 제일 이제 꼭지 역할을 하고 이랬던 부분들은 이화여대 민속 탈춤반의 이제 구재현 누님 이런 부분들이 그 여성 리더가 전체를 이제 이끄는 이런 분위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두롱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말씀이 좀 헤매일 수 있는데요. 이선 선생님께서 이제 그 여성주의 미술이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상 그 김인순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일종의 작가와 작품을 통해서 또 그 안에 이제 여성의 노동 현실 이런 걸 작품을 통해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죠. 근데 두롱은 그 1985년이 되면 두롱이 두 개의 조직으로 이원화됩니다. 밭두렁 조직, 논두렁 조직. 재밌죠? 밭두렁 조직은 현장 조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작품을 통해서 그 전시장 안에서 그걸 드러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작가 자체가 아예 노동 현실로 그냥 들어가서 그 노동자들과 함께 같이 노동을 하면서 작품을 하는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들의 활동이 그러니까 10월과 두롱이 했던 방식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쌤, 정정엽, 양은희, 성효숙 이런 작가들이 노동 현장으로 두롱의 멤버들이 가서 노동자들과 직접 교육하고 또 작품을 만들어내고 또 노동자 미술 교실을 만들어내고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것이 두롱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두롱의 활동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지금 보기 수는 없습니다. 그 기록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자료들, 그러니까 희귀하지만 그렇게 노동자들 안에서 했던 활동들의 자료들이 지금 조금씩 발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92년 얘기하셨는데 라운식 선생께서 92년에 1년간에 걸쳐서 그 민중미술 통사를 시대별로 쓴 게 아니라 주제별로 쓰셨습니다. 여성미술, 걸개그림, 출판미술 이렇게 또 걸개그림. 그래서 다양한 주제별로 민중미술 15년을 정리하는 그런 그 글을 쓰셨고 그 중에 한 테마가 여성미술을 정리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혹시 임선 선생님, 나원식 선생님께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저희 연구팀에서 8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주류 미술지에서 민중미술, 리얼리즘, 포스트 모더니즘 관련해서 있었던 그 평론가들의 논쟁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학 영역이나 철학 영역에서 행해졌었던 논의보다 개념의 진단이 되게 피상적이고 대체로 이제 진영의 논리로 서로의 주장을 전개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께 궁금한 거는 선생님은 이론가이시기도 하고 평론도 하시고 실제로 민중 계열의 활동가로서도 계셨기 때문에 80년대 후반에 그 주류 미술계에 있었던 그런 식의 논쟁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지금 회고하시거나 그 당시 입장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궁금합니다. 그 진영 논리로 나눠져 가지고서 좌당에서 각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민중미술 계열 쪽에서는 미술 평론가 협회에서 민중미술 쪽의 편을 든다는 비평가들을 제명해서 됐잖아요. 제명하신 분들이 이제 선배분들로 이제 몇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배 진영으로 대거 이제 미학이나 이런 예술학이나 이런 공부하신 분들이 미술비평연구회를 만들었던 이런 진영을 만들어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하고 아마 그 모더니즘 쪽에 서정록 선생, 이재현 선생 등등 이런 민준섭 선생 분들하고 이제 각을 세우면서 논쟁을 했을 때죠. 근데 저는 사실 그 논쟁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논쟁을 그렇게 꼭 그게 시대적으로 필요한 논쟁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저는 패션 마커를 찍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요. 미술동인 두롱은 현실동인 선언문을 보면서 이제 성장을 했고 현실동인 선언
그거는 이제 그 기초에서 전실 동인을 만들게 된 게 오윤선 배우 이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생각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건국된 지 1985년 이렇게 봤죠. 1945년으로 따지면 55, 60, 70, 85, 거의 한 40년도 채 안 되는 신생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신생공화국에서 해야 할 과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상흔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들은 아예 우리 언어와 문화까지도 다 말살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족 구성원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자신들을 있게 한 역사적 문화적 자산들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그것을 미래의 동력으로 써야 할 그런 과제들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 접근은 국가에서 접근하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좀 다른 접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세계 미술사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구의 룰을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아무리 잘해봤자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그냥 깍두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룰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룰을 바꾸려고 생각할 때 오윤 선배님이 주장한 게 참고한 게 이제 멕시코 혁명대와 리베라 오르츠크 시케이로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주목해서 봤을 때 아마 세계 서양 미술사 이런 거 하면서도 나머지는 다 유럽, 미국 중심으로 하다가 멕시코를 안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들이 다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세계 미술관을 하면서 해야 된다면 게임의 룰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알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보게 되면 하나는 탈식민주의, 그 다음에 여성주의, 그 다음에 어쩌면 이성적인 걸 넘어서 감성이나 영성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굉장히 다원적인 상대주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엄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탈식민주를, 식민지적 잔재를 청산하고 나름대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나름대로 우리 문화유산을 끌고서 창조적으로 마련하는 것. 여성주의가 등장하지만 남부주의에 대응한 여성주의에 대한 부분, 백인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제3세계의 민중들의 현실을 좀 돌리고 연대하는 것. 그래서 멕시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민중미술관에서 논의하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게임의 룰을 다시 또 한 번 포스트 모던적인 게임의 룰로 그걸 그 자장 안으로 넣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볼 때 저희는 두 갈래로 봤댔어요. 비판적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하고, 그 다음에 앞에 땡땡땡 붙은 다음에 어쩌면 굉장히 좀 보수적이라 그럴까, 아니면 자우치마적이라 그럴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비판적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은 우리도 내용적으로 그걸 관통하고 있지만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영역이 사실은 두렁의 입장에서는 한강미술관에 있었던 다양한 형상미술, 신형상 미술을 지향하면서 실험하는 다양한 그룹이 있었겠어요. 경향이 굉장히 다채로웠거든요. 사실 저들이 어쩌면 더 발전하면 굉장히 한국 근대 미술이 기초한 포스트 모던적인 것들을 창발적으로 접합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다고 봤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긴 관점에서 특징을 가지고서 게임의 룰을 바꾸는 작업으로 해서 판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두렁에 대한 질문이 꽤 많았는데, 사실 오늘 모신 거는 20대 힘전에 아까 보셨듯이 대책위에 참여하시기도 하셔서 그 질문을 좀 던져야 될 것 같은데요. 1988년에 한국미술평론가협회에서 원동석, 윤본목, 김윤수, 유홍준, 송환경 당시 활동하던 민중미술계 평론가 5명을 제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미술비평연구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중미술 씬에서 좀 더 진보적인 청년 비평가 그룹이 나온 게 미술비평연구회고요. 93년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요. 그 20대 힘전 관련해서
전시 끝나기 이틀 전에 경찰들이 왔더라고요. 당시 문화공보부, 그러니까 문공부 장관이었죠. 이현홍 씨가 경주에서 이제 한 발언이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경주에서 오전에 발언했는데 오후에 와서 경찰이 들이닥쳐서 작품을 탈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민중미술에 대한 어떤 비난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 민중문화운동 연합 사무실에 대책이 꾸려지고 성명서가 발표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당시 그 대책의 활동도 하시고 평론도 쓰시고 그래서 이 그 20대 힘전이 갖는 사건의 어떤 상징적 의미랄까, 그리고 그 이 이후에 이제 그 정말 미술운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집단 미술운동에서 정말 그야말로 민중미술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운동적 어떤 실천성이 좀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 좀 펼쳐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87년 60항쟁이 좀 더 이렇게 두 번째 모멘텀을 만들긴 하지만, 그때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평론가로서 그 사건을 어떻게 보셨고,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 어떤 의미로 비춰진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20대 신정은 사실은 주최한 부분들은 이제 서울미술공동체가 주최를 하죠. 사실은 이제 그 소집단들이, 여러 소집단들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새로운 어떤 미술을 창출하고 이제 가치 지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논의를 그 전에 했었었는데, 당시에 검토되는 거는 이제 두롱 입장에서는 소집단들의 연합 모임이 되기를 바랬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나온 부분들은 사실은 그 연합 모임이 아니고 통합 모임으로 이제 간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롱은 미술계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두롱의 일정한 파트가 이렇게 이제 서로 연대하기 위해서 관계를 하고 있었지만, 많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목했던 것들은 미술계나 또는 문화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롱은 변혁을 꿈꿨던 미술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 변혁을 꿈꾸기 위해서는 진보적인 지식인들 또는 중도적 지식인들하고 함께하는 예술 실천도 중요하지만, 더 그거한 것들은 기층민중들이 있는 현장으로 깊숙이 내려가서 뿌리박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현장 지향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될 수밖에 이제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실천에서 그렇고, 20대 신전에 이제 참여하게 된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명단에 보면 작가 명단이 나오는데, 사실은 장진영 선배가 이제 그 20대 신전에 이제 저희 미술동 두롱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게 내부에 80원 조직 편성할 때 보면은 기획부 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했었는데, 미술동 두롱은 애국에서 창립된 이후부터 미술동 두롱의 애국에서 만들어졌을 때 국민예술 쪽에서는 한두레라는 게 이제 창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차사에 전신이 되는 노래 새벽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배신이 등장하고 각 장르별로 예술운동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소집단들이 거기서 탄생하고 있는데, 처음 탄생될 때부터 감찰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롱의 활동은 이제 몇 명이 이제 감찰 대상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빼앗기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롱의 멤버들 자체가 두롱으로 결집되기 전에 이미 이제 그 문화운동을 통해서나 또는 학생운동을 통해서나 또는 그 전에 학생운동을 하면서 이제 제적된 선배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운동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당시 민주노조 같은 데에서 연극반, 탈춤반 이런 거 만들어질 때 반대하기도 하고, 동일반도 문제 해결하라 이런 거에 김봉준 선배 같은 경우에 극작가나 연출가로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어떤 계기로 미술동 두롱에서 현장전, 공단에서 이제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 순회전에 대한 작품들이 되고 발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에서 그걸 다 압수해가고, 그래서 두롱들이 이제 전공법을 택해서 경찰서에 가서 항의해서 그것을 이제 찾아하고 이런 과정이죠.
그러면서 그 작품들을 선보인 게 이제 내가 선보인 게 20대 심전이었죠. 그 20대 심전에는 합류를 하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당시에 이제 금시대였던 광주 항쟁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들의 저희 젊은 날은 경찰들에게 단속을 많이 받았어요. 머리 길게 단속받고 미니스카트 이게 짧다고 하고 이게 저희 선배만이 아니라 저희들까지 걸쳐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본의문적인 작품부터 아주 재기발랄하고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지만 국가 권력 입장에서 볼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예술계에서 다루지 말아야 할 그런 기시 할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었죠. 그래서 구속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해동성도 하고 했지만 그리고 문공부 장관이 스스로 신문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예술을 혁명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불온한 예술가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를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예술의 힘이라든지 예술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을 저희 예술계 사람들보다도 그분들이 훨씬 더 깊게 잘 통찰하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주목했는데, 저희들도 경찰서에 가서 처음 들었는데 경찰서에서 계신 형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빌딩에서 유인물, 당시 반체제 반정부 유인물 수천 장을 뿌리는 것보다 여기는 그림 하나, 저희는 걸대 그림 같은 거를 개발하고 있었으니까 그림 하나 밖에 거는데 훨씬 더 영향력이 크겠다. 굉장히 무서운 작업들을 하고 있는 멤버들이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면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80년 5월이 있지 않았다면 아마 저희들은 평범한 시민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았을 텐데, 저희들이 젊은 날에 운명을 다 바꿔버린 게 그것이었기 때문에 국군은 나라를 지키라고 있는데 국군이 국민에게 촛불을 겨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쇼크였겠죠. 마찬가지로 천안문 사태도 똑같습니다. 인민해방군이 인민의 가슴에다가 촛불을 겨누고 쏘는 것은 똑같은 충격이었고, 천안문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봤지만 하여튼 그걸로 보여줬던 것들은 뭐였냐면은 이들이 20대 심전을 대응하면서 보여줬던 것들은 물리적 개입으로 국가 권력을 탄탄한 정통성 없는 정권의 본질을 스스로 대내외적으로 폭로하는 저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역설적으로 제가 훗날 문예진흥 작업을 한 10년 정도를 경주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쓰지 않은 그 문예진흥 방법론이 있는데 그 방법론을 이들이 썼죠. 그게 뭐냐면 금합하고 탄압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거꾸로 집에서도 그 사춘기 때 이 비유가 적당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이제 힘을 받는 거고, 저는 눌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중미술 운동이 더 강화되는 힘 때문에 나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받겠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민중미술을 문예진흥 차원에서 쓰지 말아야 할 마지막 수단을 가지고 해준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고 선생님 벌써 연세가 올해 여든이 다 되오십니다. 정말 너무 큰 선배님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 양평 문호리에 사시는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때 그 활동이 지금 또 그때 발화된 여성주의 미술운동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후배 작가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시대고 또 다시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또 한동안 잠잠했다가 또 이 시대의 여성 후배들에게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와 있는데 여성 후배들에게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선배로서 후배에게 주는 조언이랄까 메시지랄까 이런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어쨌든 그 사회에서 임금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거의 평등하게 도달이 됐다고 보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을 비하하는, 여성을 약하게 보는 이런 문화는 여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의 가치를 남성보다 높게 평가한다거나 평등하게 평가하거나 이런 데는 아직도 미달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그 여성들이 앞으로 그 우리가 가야 할 사회는 정말 여성의 가치가 좀 올바르게 평가되는, 우리 여성들의 가치는 그냥 그동안 그 이뤄왔던 이런 그 에서 찾을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여성들이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문화가 여성들의 가치를 충분히 그 얻어낼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앞으로 젊은 여성인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술동인 두롱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이렇게 온전히 해봐도 좀 부족한 시간인데 짧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실 두롱 하면은 이제사 연구가 좀 진척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미술 장르라고 하는 단일 장르에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 아까도 말씀하신 거 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원효부터도 이렇게 찾잖아요. 이렇게 보면 70년대 또 해방신학이나 아까 그 멕시코 얘기하셨듯이 남미의 그 해방신학이나 민중교육, 카톨릭, 농민의 민화, 탱화, 국구림, 협동창작, 이야기그림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했지만 제대로 평가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이제 그런 작업일 텐데요. 그때 당시 활동했던 평론가로서 또 이 지금 현재야말로 사실 융복합적이고 통섭적인 좀 예술을 창조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두롱의 정신이 또 후배들에게 어떻게 이어졌으면 좋겠는지 바람들 덧붙여서 덧붙여서 선생님 간단한 질문을. 두롱이 크게 두 가지로 전통에 대한 것과 또는 비전문가들에 대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적인 화가들이 아니라. 근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전통을 보는 시각과는 좀 더 달리 더 거슬러 올라서 더 근원적인 것으로 확산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보통 미술이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에서 활동되는 데 반해서 두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비전문가들에 의한 활동을 더 독려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두롱이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어떤 성과를 남겼다고 보시는지. 문학에서는 노동자 시인인 박노해라든가 백무산 같은 작가가 나올 수 있었지만 미술계에서는 과연 그런 비전문가 활동이라고 말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최병수 같은 작가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두롱이 추구했었던 중요한 이념은 생각은 인정하고 이해하지만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생님 보시기에는 우리 미술계에 과연 어떤 성과를 남겼다고 생각하시는가 궁금합니다. 그 민중미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작가주의 계열의 민중미술이 있고요, 행동주의 계열의 이제 민중미술이 있고, 그다음 공동체 기반의 예술 활동을 하는 이제 민중미술 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혼동해서 이제 평가를 내릴 때도 보면은 이제 좀 오독했기 때문에 오독된 평가를 내리는 이런 걸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중미술을 단일한 계열로 자꾸 이해를 하고 있는데 민중미술은 진화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민중이 이 땅에 민중이 현존하는 이상만 민중미술은 아마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어느 전근대적인 어떤 배경의 민중미술도 있는 거고, 근대적 배경 또 후기근대 배경의 민중미술도 있는 거고, 이미 뭐 유럽이나 뭐 미국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포스트 모던 담론이 이미 시작이 됐고 논의들 이제 진전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바칠 수 있는 초고대 담론들이 이제 막 그 준비되어서 들어가고 있고, 뭐 빅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뭐 통합심리학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이 들어가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는 아마 한 5년이나 뒤에 돼야지 또 아마 상륙할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런 상황일 될 거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풍의 민족미술로도 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더불어 함께 공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논의돼야 되는데, 80년대 미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교훈으로 배운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한 종의 또는 한 유행의 미술 운동을 가지고 문화예술계나 또는 지식인계나 아니면 우리 국민 전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계급의 어떤 그 주장이나 이익을만을 대변한다 해서 우리나라를 바꿀 수는 없다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했지만 이미 1989년을 통해서 천안문과 같은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기본 그것이 1세계건, 2세계건 간에 3세계건 간에 국가 권력이 참 잘 다스려져야 되지, 만약에 잘못 다스려질 경우에는 어떠한 정의로운 명분을 가지고 있는 권력들도 나중에 불철 왜곡돼서 국민이나 인민에게 총불을 겨룰 수 있다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가능하면 무혈로 평화적으로 공진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나 저는 드론 같은 경우에서는 레볼루션에서 알자를 떼버리고 CO를 붙여가지고 코에볼루션, 그래서 이제 공진화로 가는 길로 이제 접어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미술의 바탕이 되는 것들의 기본적인 거는 과학사상이라는 이성적 사유에 대한 과학사상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앙하고 유무 상관없이 배경이 거의 다 유물론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다 과학적 유물론 붙이고 그러는데, 드롱은 굉장히 한국적 상황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뭐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진행, 이래서 전근대, 근대, 후기 근대까지 다 포용하면서 이제 솟아나려고 하는 이제 시도를 했는데, 기본 바탕 신기론입니다. 살아있는 에너지, 신기론에 기초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학 자체가 신명의 미학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고, 신명의 미학이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것들로 지금은 이제 호환이 되죠. 당시에는 유럽의 뭐 논자들하고 만나더라도 저희 언어를 전달을 호환할 언어들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호환한 언어들을 찾았고, 그 캐닐버 같은 경우는 홀라키즈폴리즘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는 스피리트라든지 이너 셀프라든지 이런 것들, 초개인 심리학이나 심층 심리학 이런 데서 얘기하는 개념들이 저 내 안의 신명, 어떤 천지의 신명, 그리고 신명이 밝게 확 트여지고 이런 세상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모심, 살림, 스스로됨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호환이 가능한 거죠. 아마 그 호환 가능한 언어들은 아마 포스트 모던 쪽의 논의들이 심화되면서 아마 이제 더 부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길도 80년대는 원책 변혁의 임박한 국면이기 때문에 응집해서 솟아나는 전법을 썼던 부분들인 거고요. 90년대에 있어서는 흘러 들어가서 녹여 들어가는 거죠. 녹아서 스며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으로 들어가고 마을로 들어가고 동네로 들어가고 공부에 들어가면서 우리하고 결이 다른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을 존중하고 존대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는 공동선이나 공동미를 모색하고 울력학을 힘을 합치고 더디더라도 서로 공진화하는 길을 찾고 이러면서 긴 관점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드롱이 꿈꿨던 세상은 소위 이제 그 개벽의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식으로 얘기한다면 새로운 문명을 꿈꾼 거죠. 새로운 어떤 생태 문명 같은 어떤 새로운 문명들을 꿈꾸면서 가는 부분들인 거고, 단계마다 모순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뭐 중첩된 모순들이 있지만
지금 아까지만 계급 모순, 민족 모순, 거기 성 모순도 결합되고 뭐 이렇게 있지만 지금은 생태 모순까지 이제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층적인 어떤 통찰과 이제 접근들을 이제 모색할 수밖에 이제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길이 아마 더디겠지만 다행히 민중미술을 하셨던 선배님들이나 또는 후세대들이 젊어요. 제가 민중미술에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했던 제 나이대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었고 지금은 6학년이 됐지만 뭐 고령화 사회까지 따진다 그러면 앞으로 한 20년, 30년 이상 아마 우리 김인수 선배님께서도 앞으로 한 20년 동안 정정하게 아마 그러자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성장도 어떤 나선형 발전을 하면서 어떤 작은 나에서 어떤 더 확장돼서 가족 중심의 나로 또는 더 나아가 가지고서 민족 중심의 나로 또는 사회 중심의 나로 생태 중심의 나로 그 이상도 있거든요. 그렇게 자신이 성숙하고 진화해 가듯이 그런데 그 과정들이 대부분이 언제 오냐면 인생 후반기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민중미술을 주력했던 부분들이 다음에 또 다가오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것들을 지금까지 가졌던 과정들을 가지고서 공진화하고 자기 성장을 꾀한다면 아마 세계 미술사에서 보기 힘든 드문 가능성들을 어쩌면 여기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그다음에 민중미술이 그동안 작가주의 쪽에 좀 집중 조명됐고 행동주의나 공동체 기반 부분들은 많이 덜 조명이 됐죠. 그렇지만 그게 스며들어가서 펼쳐진 부분들이 저는 공공미술이나 공동체 기반 예술 뭐 이런 부분을 지금 쫙 확장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예술적 성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술적 성취라는 거는 개인별의 편차도 있고 유형별 편차도 있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한 작가라고 하면 밀실과 관장을 넘나들면서 활동하고 있고 다트랙을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80년대는 밀실에 들어가서 자기 세를 구축할 여건이나 환경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고 구위에 그런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이미 뭐 가나아트나 등등 이래서 민중미술의 작가주의 계열의 현실과 바늘이나 임술례나 이런 분들 조명한 바 있고 아마 그게 아마 더 내려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차근차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충분한 시간이 있고 아직도 진화 도중에 있는 ING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 이제 저희들이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나 아니면 한창 활동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나 또는 후배 세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우리의 미술적 자산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전 모더니즘 단색조회화도 저희의 자산이고 민중미술도 자산이고 같이 했던 자연미술도 그랬고요. 한국적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렇고요. 전부 다 우리의 공유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유 자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미 한국은 문화예술 생산 발신지 8위국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쩌면 영국에서는 뭐 문화 좀 소각 이제 5위라고 정리하셔야 될 것 얘기하는데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축적한 모든 문화 자산을 우리 것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80년대 미술이 보여준 모습인데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의 소위 사회주의 리얼리즘까지도 다 섭렵 다 한 거고요. 3세대에서는 멕시코 혁명 미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다 한 거고요. 저희들이 하지 못한 건 4세기 미술은 못했어요. 원주민 미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한다 그러면 아주 풍부한 문화 자산을 갖게끔 해줬기 때문에 저희 예술가들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일들, 의미 있는 일들 이런 부분들이 많고 가능성도 여지가 많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